삼성전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계속 질문을 던지죠. 실적 좋아지는데 왜 떨어지지? 실적 좋아하는지 왜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세상, 긴축이라는 제3의 대전환이 온다. 긴축의 시대. 안녕하세요. 들어는 받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좋네. 네, 강제로 네. 이렇게 붕업시키고. 네. 강제로 좀 네. 끌어올라갔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경제 상황에 매일매일 좀 너무 불안해서 맞아요. 궁금하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님을 와.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김광석 실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쇼맨십 있으시네요. 연예인이세요. 네. 아니야. 되게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교수님으로도 또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학교에서 우리 경제학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연구원 활동하고요. 우리는 이제 실물 경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주제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연구원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그걸 좀 뒤처집니다. 네. 오늘도 이제 뭐 나스닥 흐름이나 싹 다 보고 오셨나요? 아,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이제 대화한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 알아야 할 소양. 우리 각자 자기 분야 그 전문 분야 네. 뭐 있듯이 네. 뭐 그냥 당연히 그런 걸 들숨처럼 날숨처럼 예, 해야 오늘의 금리와 모든 걸 또. 숨 쉬듯이 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오늘 느끼신 점은 어떻습니까? 오늘 22일이죠. 2월 네. 22일. 현재 네. 오늘은 어떤 이 흐름이 어떠네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발간한 그 취지도 그렇지만 어제 오늘에 좀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주된 골자입니다. 네. 네. 이제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잘 아시는 분들은 매년 연말에 경제 전망을 발간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이런 건데요. 네. 네. 근데 그 작년에 냈던 22년 경제 전망서 22년에는 긴축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던 시대, 네. 완화의 시대였던 거죠. 그때 투자 의사 결정에서 성공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22년에 그 공식으로 그대로 22년의 문제를 풀어보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공식으로 벌었다면 그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용하면 그대로 까먹는 시대라는 거죠. 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아마 네. 안 물어봤어. 그 프롤로그를 읽어보셨을 텐데 네네. 제가 이런 문장을 그 두 번째 문단에 던졌어요. 네네. 왜 내가 사면 떨어지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떨어지는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규명을 해서 지금은 돈의 가치가 강해지고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돈을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나만 그 옮겨가는 거 뒷바라지는 해지는 느낌인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그래서 시대를 규명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네. 김광석 실장님께서는 긴축의 시대라고 규명을 하셨습니다. 네. 네. 왜 긴축의 시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규명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궁금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네. 정말 이 시대를 규명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네.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뭐 메타버스의 시대, 네. 가상경제, 네. 뭐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예를 들면 네. 아니면 뭐 에너지 전환의 시대 뭐 그걸 이름 붙일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읽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22년 하반기 경제 전망서라고 보면 좋은데 22년 하반기를 들여다봤을 때 저희 판단에는 이 세계 경제를 가장 좌지우지할 그 단어는 결국 금리고요. 그 금리가 좌지우지 되는 이유는 물가 때문이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를 관점에 두고 이 시대를 규명한다면 긴축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20년에 위기 왔고 위기에 대응하려고 세계가 금리 떨어뜨리고 유동성 공급하고
그게 완화적 통화 정책이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주로 금리와 유동성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이전에 네네네. 돌아오는 국면이었어요. 21년 폭풍 회복되고 네. 선진국들은 22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봤었어요. 네. 월드뱅크도 그렇게 진단했고 IMF도 총량적인 면에서 네. 그러니까 돌아오는 국면이니까 이미부터 긴축의 시대로 가고 있었어요. 이미부터 네. 21년 중반부터 완화의 시대이었다가 긴축의 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긴축의 시대에 있는 그 긴축의 시계가 가속화된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고 네. 이게 물가를 급격히 급등시켰어요. 원래 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걸 더 급등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계 모든 주요국들이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그 물가 잡기 위해 통화 정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충격일 때 완화, 경기 회복일 때 긴축이었는데 거기에 물가라는 또 다른 숙제가 등장하니까 긴축의 속도를 당겨버리는 거죠. 가속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긴축의 시기가 빨리 돌아가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 거인 만나본 적 있으세요? 가격이 거인처럼 올라간 물가는 좀 피부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인이라는 단어는 흔하지 않잖아요. 네. 많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지 않는 빅스텝인 거예요. 원래는 통화 정책은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표현합니다. 베이비 스텝 룰. 그러니까 아장아장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없었을 때가 2015년이에요. 정확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왔고요.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긴축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네네. 그때 이미 2008년 위기, 2015년 12월 금리 인상 굉장히 오랜만에 했죠. 그래서 15년 12월에 빅스텝 한 게 아니라 0.25%포인트 네. 베이비 스텝. 그리고 불과 1년이 지나서야 또 한 번 베이비 스텝. 네. 16년 12월. 예, 예. 그리고 17년부터 조금 빨라졌는데 3번. 18년에 4번. 총 9번 금리 인상인데 이 9번 다 0.25%포인트씩 베이비 이렇게 안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걸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그런 역풍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금리의 역습인데 역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는 게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바뀌는 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야지 급격히 바뀌어 버리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긴축의 시대로 전환했었는데 재밌게도 22년에는 그렇게 원래는 베이비 스텝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테이퍼링도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말 그대로 초인플레이션을 만났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이면 빅스텝, 베이비 스텝인데 네. 초인플레이션을 만났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긴축의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도는 시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2년 하반기는 정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거시 지표들이 급등락하는 네. 그런 현장이니까 더 그 시대를 규명하고 이 시대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돈의 이동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었어. 네. 그런 것이지. 이렇게 긴축의 시대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이렇게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나눠볼 건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 네. 저희가 늘 숙제를 해옵니다. 아, 네. 독후감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교수님 너무 모셔놓고 기대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 야. 네, 소감 발표를 하는 네.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 갖고 빠르게 또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할게요. 네. 네. 최근 들어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 횟수가 늘었다.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나가는 것 같고 그간 바깥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답답했겠다. 우리 가정에서도 소소한 보복 소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식을 할 때마다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다. 몇 달 전만 해도 10,000원도 안 됐던 음식이 어느샌가 12,000원이 되어 있고 15,000원이었던 요리는 이제 20,000원을 넘어간다. 우리 세 가족이 50,000원이면 배 터지게 먹었던 식당에서 이제는 70,000원, 80,000원을 내야 비슷한 수준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외식을 할 때마다 가격이 팍팍 오르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외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작게는 10%, 많게는 50% 가까이 오른 가격을 보며 언제 이렇게 가격이 올랐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2개 살 거 하나로 줄이고 하나를 사도 살지 말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당시에도 내 월급과 우리 아이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는 넋두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주식이 잘 가고 있으니 괜찮아
라는 위안을 함께 떠올렸을 것인데 최근 들어 파란불로 도배되고 있는 내 주식창을 보면 이런 농담조차 쉬이 나오지 않는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 주식은 작살이 나 있는 요즘 상황. 세상이 망하려고 하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 세계화 시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저물가 등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긴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밥상 물가는 왜 계속 오르는지, 자산 가격은 왜 계속 하락하는지,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상 분석과 미래 방향성까지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다. 지금 이 시기가 힘겨운 분들에게 아마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 주식창이 파란 분들은 같이 들어요. 라고 써봤습니다. 야, 다 같이 들어야겠네. 다 같이 들어요, 여러분. 감동적인. 야, 너무 재밌다. 네, 이거 로사님. 한편의 글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로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근래 들어 거시경제, 현 경제 상황의 흐름을 짚는 책을 많이 다루었다. 작가님들은 거시경제 책을 써서 대중들이 올바른 판단과 대비를 하기를 바라는 필요를 느끼셔서 책을 썼을 것이고, 책을 선정하는 우리로서도 이 혼돈과 불안 안에서 생존과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갈구가 커서였던 것 같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의 긴축의 시대는 경제의 기초 용어들이 낯선 초보자들이 읽어도 잘 이해될 수 있게 쓰여져 있어서 참 좋았다. 경제신문이나 채널을 보면 전문가들이 자이언트 스텝이니 연준의 스탠스니 알고 보면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용어를 쓰신다. 그런 용어들도 쉬운 예시로 설명하며 경제 원리까지 친절하게 다 풀어주셨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준비한 책이라서 현재의 상황을 업데이트된 자료로 알려주셔서 좋았다. 현황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와 그런 작용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 뒤로 갈수록 김광석 애널리스트만의 통찰도 담았다. 딱 반발짝만의 미래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선택의 차이가 이후에 돌아보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듯하다. 지금은 기민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하는 긴축의 시대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상문에 잠깐 피드백을 한 가지 드리면 네네. 가장 최신 그 업데이트된 그 이야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떼셨지만 네네. 여기에 이 밖에 그 띠지에. 거기 띠지에. 띠지에 아마 띠지에. 그 FOMC 최신 그 금리 결정 반영. 배경을 담았다라고 돼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2세가 들어갔는데 2세 들어갈 때 그거마저 또 반영해서 2세를 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요즘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까지 지금 된 상황에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긴축의 시대 자체가 뭔가 좀 조급하고 좀 초조하고 그럴 텐데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조금 그런 마음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드리모님과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요즘 그 탑건이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탑건. 최고의 영화라고 우리 지금 통영. 하는데 네. 제 아들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고 오더니 6개를 예매를 했어요. 탑건을요? 종류별로. 지금 이제 그 뭐 액티브 X로 봤는데 네. IMAX로 본다 그러고 4D로 본다 그러고 진짜 영화 돌비로 본다. 광이시다. 너무 재밌어갖고 다 네. 다양한 걸 보셨대요. 그래서 아니 너는 혼자 재밌게 보고 엄마 아빠는 왜 안 보냐 했더니 예매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달라고 해서 예매해달라고 해서 이제 예매했다고 딱 보냈는데 42,000원을 저한테 입금을 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와이프가 대본다 예매해서 극장값을 몰랐었는데 22,000원씩이더라고요. 진짜 한 번 보는데. 1인 2만 원이 넘는다고요? 네, IMAX인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시세보다 2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드리모님 하셨던 말씀 이게 진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뭐 저희도 뭐 주식도 전문가 모셔서 얘기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뭐 코인 NFT도 왔었고 또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산이 들어오는 것 같은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워낙 다른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판단이 좀 애매하겠구나. 이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자산도 올라가고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거랑 또 비교해 보면은 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네. 또 이것들을 들어올 때 사게 되면은 네. 이건 또 원래 안 오르는 자산이었던 거고. 막 뭐 이런 혼란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공부를 한 곳에 몰입해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오늘 김영석 실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넓게 예. 봐야지 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마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훌륭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오늘 네. 한번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책에서 봤듯이 미국의 물가와 한국의 물가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나라별로. 네, 그런 게 지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네. 그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덜 혼란을 줄 텐데 네. 다 따로따로예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네. 그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2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도 불균형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 리커버리스라고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제각각 회복된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백신 접종, 그러니까 20년은 코로나19가 변수였고요. 예. 21년은 백신이 변수였고요. 22년은 러시아 전쟁이 변수인 거예요. 네. 그죠? 어. 그 시대를 규명하는 가장 주된 변수가 그건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은 미중 패권 전쟁이 변수였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백신 접종 속도가 완전히 달랐죠. 네. 선진국들은 이미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해요. 네. 그러니까 가전제품 수요 늘고 자동차 바꾸겠다. 뭐 이렇게 가구 바꾸겠다. 스마트폰 바꾼다. 수요가 폭발하는데 재밌게도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그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려면 신흥국과 개도국들을 거치거든요. 주로 원자재 소싱이라든가 네. 부품 생산이라든가 적어도 생산기지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역은 아직도 회복이 전혀 안 되고 백신 접종이 안 돼서 탄광 셧다운, 공장 셧다운, 네. 농장 셧다운. 그러니까 결국 탄광 이게 뭐예요? 에너지나 철, 비철, 금속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요. 네. 그 원자재 니켈 없으면 이거 못 만들어요. 마그네슘 없으면 이거 못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들어갈 원자재 공급은 안 되고 그걸 이름하여 원자재 공급만 병목 현상이었죠. 예. 이건 러시아 전쟁과 상관없이 야기됐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망했던 거죠. 22년 전망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원자재 소싱을 완벽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전쟁이 터진 거죠. 네. 근데 러시아 전쟁은 말 그대로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전히 틀어막히게 한 거예요. 네. 아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그냥 원유 생산국 2위국, 뭐 알루미늄 생산국 뭐 최대 생산국, 뭐 이거 다 맞아요. 밀 최대 생산국 중에 또 하나고, 네. 네. 비료 생산국 중, 뭐 이런 자원 강국인데 예. 전체 글로벌 수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로 따지면 한 13에서 14%. 그 정도 차지하는 그 해당 원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폭등하죠. 네. 근데 이것은 실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재미있게도 국제 유가라는 이 선물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은 전쟁이 발생할 것 같아. 전쟁 발표 그러면 당장 원유 수요가 줄지 않잖아요. 네. 당장 천연가스 공급이 줄지 않잖아요. 이걸 장고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같아 했어 라는 사인만으로 국제 유가 급등하는 거죠. 항상 그래요. 선물 시장이. 네. 그러니까 팬데믹 위기 때도 그래요. 팬데믹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 같아. 팬데믹 선언해. 그럼 실제 지금 줄지도 않았는데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죠. 그 진짜 네. 어이없는 일이었죠. 어이없는 네. 일이 아니라 자 그게 다 돈의 이동인 거죠. 그럴 것 같아라고 하면 그 해당 거기에 투자를 했던 그 자금을 투입했던 투자자가 돈을 먼저 알고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래서 선행지표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 주가가 선행지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맞물렸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놈의 가태가 그냥 빠르게 더 돈을 움직이게 만들면서 이제 나중에 실제 그 영향이 올 때는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 실물 경제에 닥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네. 이 경제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 저보다 당연히 훌륭하고 엄청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그런 경제를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근데 제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현상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가 우리 재테크가 뭡니까? 돈을 자산과 바꾸는 것이잖아요. 네.
돈을 부동산과 바꾸고 돈을 주식과 바꾸고 그럼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라고 말씀드려 왔던 거예요. 계속.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았죠. 근데 2022년에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왜 여전히 담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 거예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담으라고 하죠. 특히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이. 네. 떨어지니까 담아라. 가격 조정됐다. 박앤셀이다. 대기회가 왔다. 담아라.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된다. 뭐 그걸 바라볼 때 그 10만 전자가 제가 삼성전자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1년에 한 10번은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 된 게 삼성전자가 나홀로 잘해서예요? 아니면 그 가격이 형성된 그때의 거시경제 여건이 그렇게 조성된 거예요. 그렇게 조성된 거예요. 네. 반대로 지금 뭐 6만 전자, 5만 전자 갈까봐 걱정하고 하시는 그런 지경인데 그러면 이게 역시 삼성전자가 잘못해서예요? 삼성전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계속 질문을 던지죠. 실적 좋아지는데 왜 떨어지지? 실적 좋아하는지 왜 떨어지지?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실적이 올라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주가가 형성된 거시경제의 여건을 봐야죠. 네. 왜 그건 하나도 안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오로지 주가 지표만 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주가 지표 주식 차트 보고 있으면 네네. 그 값이 왜 형성됐는지 나옵니까? 그 값이 형성된 배경을 봐야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 차트 속에 다 있다면서. 갑자기 저도 너무 속상한데 10만 전자가 달성되는 그 지점, 그 거의 될 것 같아 하는 그 지점, 네네. 그 지점의 금리가 제로 금리였어요. 네. 제로 금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반대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관점에서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와 나머지 자산 가치는 반대의 영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돈의 가치가 이 해당 자산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 해당 가격, 이런 종이컵 하나조차도 이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는 한 300가지 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나 그중에 금리라는 그 변수는 한 70% 기여도를 갖고 있습니다. 금리의 향방만 봐도 돈을 자산과 바꾸는데 주식 전망 궁금하고 부동산 전망 궁금한데 왜 금리 전망은 관심 없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연결이 안 됐거든요. 연결이 왜 안 됩니까? 연결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과 바꿀 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예. 그럼 돈의 가치가 강해지면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